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윤성호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강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청자층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래서 이제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드려야 될지 난감하긴 한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슈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에너지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석탄이 고갈될 것이다.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껴 써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공부를 쭉 해보니까 물론 에너지 자원이 고갈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자원이 묻혀 있고 끊임없이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게 조금 틀렸다. 요즘에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 있는 에너지 자원을 끄집어서 사용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구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변한다든지 갑자기 추운 데가 따뜻해지고 따뜻한 데가 추워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구에 있는 에너지, 석탄, 석유를 끄집어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끄집어서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기도 하고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 이제 그 쓰레기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자라서 저 나이가 될 때쯤이면 그게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뒤에 자라서 어떤 부분에서 삶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냐면 이런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아마 미래가 굉장히 밝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플라스틱 재처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 않고요. 오늘은 온실가스,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가스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이 빼고요. 그 중간중간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우리 이게 보면 공기잖아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알아요? 아무것도 없다를 보고 우리가 진공, 백큐ම්, 진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것은 질소. 질소가 뭔지 아는 사람? 질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질소를 많이 마시면 질식에서 죽는다 라는 의미에서 질소예요. 그래서 사람은 맞습니다. 질식할 때 그 질자예요. 그래서 질소만 있는 데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질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기 중에 있으면 안 죽잖아요. 거기에는 산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질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주로 구성원이고요. 그 외에 그 안에 물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막 찾아보면 굉장히 낮은 함량을 가지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암모니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반대쪽에 두 개가 있고 가운데 탄소가 배치되어져 있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곤봉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리니어하다고 선형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되면서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공기 중에 있으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해서요. 크기가 0. 그러니까 한 2앵스트롱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2앵스트롱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0.2 나노메타예요.
0.2 나노미터면 0.000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이 어린 친구의 머리카락 두께는 대충 어느 정도 두께냐면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오, 똑똑해. 아무튼 대단히 많아. 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성인의 머리카락 두께는 한 50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의 크기는 엄청나게 적죠. 근데 걔가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머리가 탄소라고 하고 이 손의 양쪽 끝을 산소라고 하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합니다.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요. X, Y, Z축으로 움직이기도 해요.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탄소는 가만히 있고 산소가 이렇게 숨 쉬듯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적외선이라는 것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을 흡수하면 에너지니까 적외선이라는 게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그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럼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터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다시 내놓게 됩니다. 적외선을 다시 내놔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적외선을 흡수해서 다시 자기가 적외선을 내놓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대기에 많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이 끊임없이 빛을 보내주고 있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쭉 지구에 에너지로 들어옵니다. 그럼 지구가 이거 받아요. 그럼 따뜻해지죠. 근데 이게 계속 따뜻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도 그 받은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방출합니다. 근데 지구는 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방출하는 게 아니고 적외선을 방출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왔다가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이 적외선을 흡수를 해요. 없으면 미안합니다. 없으면 이게 그냥 바로 지구 복사가 밖으로 나갔을 텐데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얘가 흡수를 해서 다시 내놓는데 내놓을 때 방향성이 없어요. 360도 방향에 어디로든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흡수한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구 안쪽으로 다시 열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담요를 씌워놓은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스를 보고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지구 복사를 바깥쪽으로 효율적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요. 물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도 많으면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안 나가고 안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더 따뜻해져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대표적인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이런 온실가스 중에는 이산화탄소, 메세인, 메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메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됩니다. 지구에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는 메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에도 많고요. 그 인도네시아 심해 같은 데도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해서 고체 형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식물이 죽으면 끊임없이 분해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도 메탄이 계속 방출이 됩니다. 얘도 역시 온실가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볼까요? 2005년도일 겁니다. 이분이 이제 성함이 알고온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이 아마 아버지 부시하고 미국 대통령 그 선거에서 경쟁자로 했는데 이분이
표를 더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미국은 선거제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대통령이 못 됐어요.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표를 많이 받는다고 미국은 대통령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떨어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됐으면 참 세상이 달라졌을 거다. 전쟁이 안 일어나고 다른 게 됐을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떨어지고 나서 더 좋은 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 했었냐면 영화를 한 편 만드셨어요. 무슨 영화였냐면 영화 제목이 Inconvenient Truth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글로 번역을 하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실은 진실인데 그걸 알면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 최근에 불편한 진실 2를 또 만드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불편한 진실 1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온실가스의 역할, 그거가 왜 나타나고 이게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불편한 진실 2에는 뭘 하냐면 미세 플라스틱, 그 폐자원들, 폐기물들의 영향,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어 발음 엄청 좋으세요. 그래서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시면 이거 꼭 한번 들어주세요. 정말로 발음이 정말로 멋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봐보세요. 이거 그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표를 하나 꼭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시간이에요. 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원전 얼마 와 이게 단위가 공이 5개예요. 즉 50만 년 전. 50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의 양, 그 ppm 레벨입니다. 200 ppm 뭐 이렇게 됩니다. 파트 퍼 밀리언.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농도만큼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400 ppm, 600 ppm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분이 그러세요. 여기 꼭 갑자기 증가한 건 왜 증가했을까? 인간의 활동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따뜻해서 근데 굉장히 큰 많은 문제를 만들죠. 그렇죠. 극지방이 높기도 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400이네요. 400 ppm을 넘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400 ppm 넘었어요.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작년 전에는 400 ppm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넘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그 사이다 다 드셔봤죠? 사이다가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그게 왜 나는 줄 아세요? 이산화탄소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거기에 듬뿍 녹아 있어요. 근데 사이다를 열을 가해요. 좀 따뜻하게 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거기 녹아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다시 나와버려요. 지구는 바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심해에 보면 심해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압력도 굉장히 높고요. 사이다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은 양 녹아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데가 거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암석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가장 많았던 게 이제 사이다 데우는 거하고 똑같이 대기로 나옵니다. 어느 온도가 지나가면 더 이상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400 ppm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훅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기후변화를 이제 다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 기술을 조금 개발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적응 기술을 개발한다 그래요. 이젠 배렸다. 우리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미티게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들이 생각보다 이게 느끼지 못하게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다.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가 2000 몇 년도인가? 모르겠어요. 꽤 지났는데 이제 오바마 때예요. 오바마 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TV조선에서 이렇게 내놨어요. 이 북극에 있는 곰이 삐쭉 말라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애가 진짜 고생하고 힘들고 그래서 와 우리 인간들이 참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냈어요. 근데 다음 날 정정 보도 냈어요. 이거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병 걸려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또 하냐라고 하면 정말로 이게 지구가 따뜻해졌다가 더웠다 따뜻해졌다 하는 과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인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올라갔는지 그리고 모든 재앙들이 다 그걸로 온 건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과학자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사실은 중간 정도에 있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데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맞으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손은 들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잘 모르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이제는 웹사이트, 인터넷, AI 뭐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이제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여기 광주에 있는데 서울에 우리 방 애들이 뭐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처럼 이 인포메이션이 너무 잘 공유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www.climateactiontracker.org를 쳐보시면 한번 쳐보세요. 다음에 집에 가서. 되게 재밌는 웹사이트예요. 이 org가 붙으면 뭐냐면 영리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죠. 그렇죠? 좀 좋은데 자선단체처럼 이렇게 하는 데를 org를 붙여줘요.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에. 이게 뭐냐면 각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정책으로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노력을 선언을 하고 그 노력에 맞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에다 올려요. 그래서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콕 찌르면 어느 나라가 지금 얼마 배출하고 있고 얼마 노력하고 있고 노력이 충분하다 안 하다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충분 안 하면요 CNN에 보고가 잘 안 돼 있는데 CNN에 나와요. 이 나라 도덕성이 굉장히 낮다 하면서 이 사람들 데모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 광화문에서만 데모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데모도 해요. 피켓 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있었어요. 이거 없네.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텐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산화탄소에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배출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른 중국이나 이렇게 뭐 보면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할까? 세계 랭킹이 얼마나 될까? 1등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몇 등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오래된 자료인데 2008년도에 요만큼 배출했어요. 5억 톤. 굉장히 맞는 대응이에요. 왜냐하면 숫자에 대해서 감이 좀 없는데 숫자의 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고등학생들 보면 USB 보면 그 저장 용량이 얼마 정도 되죠? 기가죠. 그렇죠? 기가라고는 단위를 다른 데서 본 적 있나요? 응? 아니야, 이야기해봐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데이터 그쪽에만 기가를 받죠. 우리 삶에서 기가를 보기가 그 데이터 말고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여기서 기가톤이 나와요. 기가 다음에 단위가 그램이 아니고요. 톤이에요, 톤. 1톤이 얼마냐면 1000kg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100kg은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0명, 그러니까 100kg라고 하면 10명 있으면 1톤이 돼요. 그게 1억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0.1기가가 돼요. 이게 5억 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배출했어요. 우리나라 정말로 많이 배출했어요. 물론 중국은 더 어이구 반대로 갔네요. 미안해요. 편하네요. 사실은 강의가. 그러니까 마음을 푹 내려놓고 이야기하니까 생각보다 편하네요. 중국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 인구가 많아서. 그다음 미국은 워낙 소비적인 나라라서. 그리고 인구도 많아요. 인도 인구 많아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몇위 9위예요. 9위를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쭉 올라가서 8위가 돼요. 조금 가서 2012년도에 7위가 됐어요. 쭉쭉쭉 자라나죠. 근데 사실은 저는 가끔가다 강연을 하면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자랑스럽냐? 아유, 그 환경 문제를 그렇게 일으켰어도 뭐가 자랑스럽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하고 전기 소모량하고 연동이 됩니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를 많이 쓰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뭘로 만드냐면 석탄소교를 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연동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전기 어디다 쓸까?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 뭐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PC방하고 그게 쓰긴 쓰는데 그거보다 진짜 많이 쓰는 것은 제조, 산업체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강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랑스러운 거에 뒤에는 온실가스라는 게 배출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럽냐면 독일이 굉장히 강해요. 제조업이 엄청 강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에요. 일본. 러시아는 좀 여기는 사실은 제조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추워요. 추워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배출해요. 사람도 많고 땅도 엄청 넓잖아요. 그다음에 인도 사람 많고 미국은 소비적이고 사람 많고 중국 많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되게 자랑스럽다. 근데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나니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 기후가 이렇게 변화하고 어려워지면 누가 힘들어지게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땅 조금 더 위에 있고 에어컨 있고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가장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취약한 나라는 개발되지 못한 아직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닌 데가 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경 문제는 선진국들이 다 만들어 놓고 피해는 이쪽에서 본다는 거죠. 불균등해요. 그 다음에 전 세계는 힘의 관계에 의해서 많이 돌아갑니다. 도덕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잘 통하지도 않고. 근데 이 오바마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기 교황님도 막 나와서 선진국도 반성하고 그 지구온난화 이런 거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추세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파리 기후협약 뭐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얼마만큼 배출하니까 그 나라가 앞으로 얼마만큼 줄여서 우리가 400ppm을 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것들을 자기 나라 스스로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디클레어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앞에서 내가 앞으로 30% 줄일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때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줄인다고 했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34%인가를 줄인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속설에 의하면 그날 저녁에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했대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더 줄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공포될 때는 37%가 공포가 됐습니다. 37%를 줄인다고 했어요. 그냥 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기술하고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하면 37%가 얼마냐면요. 매년
이만큼 줄여야 돼요. 0.3 기가톤. 0.3 기가톤이면 3억 톤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1년에 매년 3억 톤씩을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꽉 잡아서 땅에다 묻든 어떠든 뭔가를 해야 돼요. 못하잖아요. 그럼 돈 내야 돼요. 1톤당 카본 텍스 뭐 이런 식으로. 못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와서라도 그걸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큰 값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2030이라는 기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내년에 뭐 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보통 10년에서 20년 계획을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력 같은 것들은 전력 플랜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고 해요. 10년, 20년을 보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걸 잡아요. 그래서 2030년도에 2030년도면 대학 가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커요. 2030년도에 얼마만큼 줄이자. 못 줄이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걸 메꾸는 그걸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누가 내야 되냐 그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이게 인도 거예요. 인도 가면 정말로 저는 인도 종종 가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인도 학생이 많아서 이해를 하러 인도를 가봅니다. 정말로 역사가 오래되고 뭐 그랬는데 너무 힘든 나라예요. 가면 부가 너무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구도 많고 길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애들도 33% 줄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을 줄인다고 하죠. 근데 얘네들은 인도는 좀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이 돌아가는 것들을 효율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 효율화돼요. 그러면 전기 소비량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에 있습니다. 효율성이. 엄청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른 걸레를 짜는데 마른 걸레 짜봤자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37%는 엄청나게 힘든 거고 이쪽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 하는지, 얼마 배출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1년에 이산화탄소 얼마나 만들 것 같아? 학생이? 몇 킬로그램이야? 몸무게가? 프라이버시인가? 50kg?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래? 네, 그래요? 그러면 몇 킬로그램 만들 것 같아? 1년에? 그냥 대충. 응? 1톤? 1톤 아니고 1000 킬로그램? 그게 1톤이잖아. 100 킬로그램? 여기는 얼마 만들까?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균 잡아서 10톤 만들어요, 10톤. 많이 만들죠. 10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대충 한번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가 먹는 걸 소화를 해요.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하면 그게 다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뭐로 왔냐면 대부분 다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탄소가 들어가 있는 것의 2배. 산소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2배가 돼요. 소고기 한 건 먹으면, 한 건이 얼마지? 그러니까 1kg 먹으면 2kg 이산화탄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먹은 거의 2배. 이 정도 어린 짐작해보면 됩니다. 물론 핸드폰 쓰면 또 올라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5ton이나 먹나? 근데 생각보다 많이 발출해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에서도 모니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가 얼마나 석유, 석탄 원자력을 쓰는지를 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바로 산출이 됩니다. 요즘에 이거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이런 직업들을 뭐라고 하냐면 카본 풋프린팅이라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먹이는 거예요. 텍스를. 그 직업 진짜 좋아요. 미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 뜨는 게 워터 풋프린팅이라고 있어요. 물을 누가 배출시키느냐, 나쁜 것은 쫓아다니면서 텍스를 먹이는 거예요. 환경산업이에요. 굉장히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제가 딸이 6살인데 좀 늦게 가져서 애를 다음에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근데 아무튼 이 정도 배출을 해요, 우리나라가. 러시아 사람들 축구, 보드카 많이 먹고 그래서 아무튼 많이 하고, 미국은 워낙 소비적이에요. 여기 보면 북상하게 이거밖에 안 돼요. 딱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인도는 한 끼도 못 먹나 봐. 그래서 이거밖에 안 돼요. 진짜 그렇죠. 중국이 우리 욕 많이 하잖아요. 쟤네들 환경 문제 많이 밝히고 우리나라까지 하고. 그래도 우리 반밖에 안 돼요. 인당으로 따지면 우리가 좀 더 죄책감을 좀 느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인당 배출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튼 3억 톤을 줄여야 돼요. 2030년도. 다가오고 있는 2020년도가 내년이죠. 2030년도가 이제 11년 후예요. 그때는 이걸 줄여야 돼요. 3억 톤. 3억 톤을 어떻게 줄일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배출이 되고 어디를 줄이고 어떻게 해볼까?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걸 대응을 하려면요. 누가 배출하는지를 봐야 돼요. 보면 나도 배출하고 친구도 배출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입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집을 해갖고 못 나가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차가 막 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그 배기구의 이산화탄소를 잡고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나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으로 석탄을 이렇게 많이 써요. 반 정도를 씁니다, 사실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 그 다음에 오일, 석유. 그 다음에 가스예요. 가스가 가장 청정해요. 에너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습니다. 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이 오일이고요. 석유고요. 석탄은 때는 족족 다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방출해요. 그래서 싸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 쓰냐, 누가 써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냐 보면 가장 1등은 전력회사예요. 발전소. 우리나라 발전소 5개 있죠. 크게. 그렇죠? 우리나라 한전 이렇게 있다가 그걸 공기업에서 이렇게 주식회사를 바꾸죠. 아무튼 떨어뜨려내요. 내는 과정 중에서 너무 커서 그게 삼성보다 더 컸었거든요. 너무 커서 쪼개요. 그래서 한전, 무슨 동부발전, 무슨 발전해서 쪼개서 해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입니다. 거기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37%예요, 전체. 여기서 대부분 다 배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데가 어디냐면 제철소. 포스코, 현대제철, 광양제철도 거기 들어가 있죠. 거기서 드립다 많이 합니다. 거기서 왜 그렇게 용광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강을 할 때 원석을 가져와요. Fe2O3라고 하는 산화물 형태로 가져옵니다. 그 산소를 뽑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코크스를, 탄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CO2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차를 1톤 만들 때마다 거의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열을 가해야 되니까 또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드립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많은 데가 제철소예요. 세 번째 어딜까요? 어머님 한번. 네? 여기. 근데 제가 요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디일 것 같아요? 공장? 석유화학 공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응? 주유소? 주유소는 있긴 있어. 근데 그렇게 크진 않고. 진짜 큰 게 있어요. 어디냐면, 시멘트 회사. 우리나라 삽 들고요. 가가지고 이렇게 삽질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칼슘 카보네이트.
그래서 옛날에 쌍용양의 무슨 이 시멘트 회사가 옛날에 70년도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시멘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석회석, 라임이라고 하는 칼슘 카보네이트 CaCO3 얘를 파가지고요. 가늘게 간 다음에 열을 듬뿍 가합니다. 듬뿍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CO2가 날아가고요. 칼슘 옥사이드라고 CaO가 만들어져요. 이게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하나 만들 때마다 이산화탄소 하나씩 나가요. 거기다가 또 열을 가해야 되니까 또 이산화탄소가 나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여기도 드립도 많이 나가요. 아파트 지을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도 많이 배출을 해요. 이 트럭 다니고 자동차 다니고 막 다니고 많이 해봤자 18%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에 대응하는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서는 자동차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뭐 TV나 뭐 이런 데서는 퓨얼셀을 만들고 수소차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일 집적해서 엄청나게 많이 한 군데에서 내는, 왜냐하면 거기서는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발전소 굴뚝에서 그것만 해도 37%인데 그거면 3억 톤 이미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세 군데, 제철소, 발전소, 그다음에 시멘트. 그래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대응하고 이 회사들의 주가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잘 한번 보시면,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데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못 맞춰요. 그냥 이제 그 굴뚝에서 발전소나 이런 데서 정말로 뚝뚝뚝뚝 나와요. 화산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잡을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그건 아닐 거고요.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포집, 캡처라고 합니다. 대기로 못 나가게 잡는 기술을 보고 이산화탄소 캡처 기술이라고 해요. 이 캡처 기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오늘 아까 뭐였죠? 물 이렇게 넣어 그건 물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것은 화학입니다. 화학은 물질의 성질이 변해요. 물질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리는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 떨어지면 같은 것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잡는 기술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얘의 이름을 모노에탄올 아민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엄청나요. 얘를 보고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염기성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를 쉽게 어디에다 준다는 거예요. 산성, 전자를 어떻게 쉽게 받는다. 그래서 뭐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산염기의 정리를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산염기에 대해서 이제 배워요. 대표적인 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전자 주는 애예요. 여기 보면 전자가 여기 듬뿍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주는 역할을 해요. 이산화탄소 한번 쫙 볼게요. 이산화탄소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다시 이게 머리가 탄소예요. 이게 산소예요. 산소는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얘를 보고 전기음성도가 크다라고 고등학교 때 가르쳐요. 전자를 막 당겨요. 탄소에보다 더 잘 당겨요. 그래서 탄소에 있는 전자까지 쭉 당겨가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탄소는 전자가 배고픔을 느껴요. 배가 고프다. 애를 보고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산이라고 하잖아요.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는 게 그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에 여기에 보면 전자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얘는 누가 전자만 주면 드립다 달라붙어요. 이런 걸 보고 산염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염기 반응을 하면 염이라고 하는, 설트라고 하는, 그렇죠? NaCl, 염, 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애가 전자가 많고 전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둘이 딱 만나면 딱 이렇게 만들어져요. 애가 설트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이런 형태로 새로운 게 돼요. 액체거든요. 기체고 액체로 합니다. 이걸 이용을 해요. 근데 요게 참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떨어져요.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행 반응에 있다. 이퀴빌리엄에 있다. 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 가역적인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제가 두 손을 딱 잡고 있다가 떨어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걸 보고
가역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많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잡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애를 막 뿌려줘요. 이렇게 분무기로. 그 다음에 밑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 이산화탄소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물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들어가 있고요. 질소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이 같이 이제 플루가스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근데 N2는 애하고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O2도 결합을 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만 애하고 결합해서 이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질소하고 그러니까 에어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애를 만나면 아래로 떨어져요. O2하고 질소만 밖으로 나갑니다. 대기로. 잡죠. 이걸 보고 캡처라고 합니다. 잡은 다음에 이게 싸거든요. 애가 더 비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돌려서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면 얘가 반대로 가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요리 나가고요. 가스로. 얘는 액체니까 밖으로 툭 떨어져요. 그 다음에 모터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위에서 또 뿌려줘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이산화탄소를 한 군데로 모아요. 이걸 보고 캡처, 포집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 발전소 모양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식도예요. 이게 장난감처럼 생겼는데 들이 커요. 이게 굴뚝 하나가 이 건물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발전소는 여기 없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없어요. 이 화학 발전소가 화학 공장 같이 생긴 여기 없어요. 그냥 요런 유닛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잡으려면 아까 뿌려주는 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열을 가해서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탑이 생깁니다. 두 개가. 이거 딱 보고 있으면 이산화탄소를 잡는 게 발전소보다 더 크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은 대부분 다 비싸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기 1kW당 얼마 이렇게 했는데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화내죠. 정부한테 뭐라 막 그러고. 근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가고, 한국은 뭐라 그러고, 정부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어째 해야 되죠. 그러면 안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돈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탄소세 뭐 해가지고 뒤에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진짜 문제가 여기에 또 있어요. 3억 톤을 잡았어. 3억 톤을 분리해서 어디다 둘까요? 창고에다가 이 가스이기 때문에요. 3억 톤이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에요. 말도 못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옛날에는 우리 이제 다른 전문가들을 보면 고민하다가 드디어 찾았다. 라고 했던 게, 그 전에 하나 있었어. 그 전에 더 좋은 데가 어디냐면 바다에다가 집어넣자. 거기 레저보우니까 심해 보면 차갑고 그러니까 거기다 푹푹푹 집어넣으면 막 들어갈 거다. 그거 다시 나오지 않나요? 맞아. 맞아. 다시 나와. 정확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다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집어넣으니까 탄산이 되는 거예요. 심해수가 pH가 변해요. 그러니까 고기도 죽고 환경도 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양투기인 거죠, 해양투기. 그러니까 비 오고 막 그럴 때 몰래 이제 바다에다 집어넣는 거 똑같은 해양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상 철저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못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야 되겠다.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땅에다 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원유를 팔 때, 석유를 팔 때 뭘 불어 넣어줘야지 원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땅 속에. 그렇죠? 불어 넣어줄 때 뭘 썼냐면 이산화탄소를 썼어요. 그 방법이다. 우리가.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네. 넣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나와요. 다른 나라 거 좀 빌려갖고 쓰자, 돈 내고.
호주나 뭐 이런 데다 빌려서 쓰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우리나라 어디에다 한번 묻어보자. 그러다가 경제에 묻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보다 더 먼저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질 쪽에서 지열 발전을 한다고 하다가 경기 지진이 나고 그랬죠. 저희는 좀 늦어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다가 해볼까 했다가 안 했어요. 근데 중단됐습니다. 여기 집어넣는 건 문제다. 근데 사실은 집어넣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에 보면 금속들이 있어요. 영구적으로 메탈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광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지질과가 괜찮아요. 저는 화학과인데 지질과도 괜찮다. 미래에는 지질과 괜찮아요. 제가 여행을 해보면요, 지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똑똑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여행을 다른 데를 다니잖아요. 모든 게 다 행복해요. 뭐 다 설명을 해줘. 그래서 예, 그 구글보다 훨씬 좋고요. 사람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질과가 미래에 뜰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야기가 빠져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양도 안 되고 땅도 안 되고 그럼 뭘까? 이제 에어밖에 없죠. 그거 온실가스 그 대기로 보내는 거니까 그건 하면 안 되고 옵션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유용한 자원으로 바꿔서 써버리자. 자원화하자. 애를 보고 이산화탄소 전환이라고 합니다. 컨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원화하는 거예요. 자원화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연구하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해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2030, 2040, 2050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음에 은퇴할 때까지 간다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 연구 토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30년, 40년, 거의 100년의 연구가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해서 우리가 쓰는 연료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문명이 지금 발전을 했잖아요. 정말로 급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몇 세대 안 돼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 기존에 지난 몇백 년 동안 우리 과학 사회가 정말로 발전시킨 요체가 뭐냐, 과학에 뭐 물리학에 뭐 무슨 양자역학, 뭐 뉴턴 역학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공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여기에서 가장 큰 요체는 뭐냐? 건물 높게 지고 그거보다 발전소예요. 발전소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생물 배우면 생물에서 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로 배우냐면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꼭 배우는 게 이게 전복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배우죠. 안 배워요? 전복처럼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도 배우던데 이렇게 전복 그리는 거. 근데 걔가 왜 중요하냐? 셀은 하나의 사회예요. 사회가 돌아가려면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셀의 발전소예요. 그게 굉장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발전소가 우리가 지난 한 200년 동안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볼게요. 석탄석유를 집어넣고요. 공기에 있는 산소를 집어넣어서 태워요. 그러면 열나 따뜻해지죠. 그러면 물이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을 잘 돌려서 전기를 많이 만들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 제조업을 일으키고 우리가 잘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산화탄소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전력만 나오는 게 아니고 꼭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문제인데 지금 이산화탄소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기껏 200년, 300년 동안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뒤집혀져 있는 과학이죠. 그렇죠. 잘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이 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만 들어드릴게요. 점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 있어요. 이산화탄소 가지고 유용한 자원 만드는 거 3가지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에 자식이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러면 모두 다 어디 가가지고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제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애들이 아프면 고생을 많이 했죠. 껍질 다 벗겨지고. 그게 이제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그 약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뒤에 찾아보니까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게 약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코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코베라고 한 100년 전에 이미 100년 전에는 양자역학가 안 나왔었고요. 양자역학 나왔구나. 나왔네요. 네, 그렇죠. 1900년도 초기에 나왔으니까 거의 나왔어요. 아무튼 이제 보호의 모형 틀린 게 막 이야기되고 그럴 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00년도 얼마 때 개발하니까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뭘 했었냐면요. 피놀이라는 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푹 집어넣어서 압력을 가하면 이게 만들어져서 살리실산이 만들어진 걸 알게 됐어요. 이거 가지고 공장까지 지어요. 공장을 지어서 약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버드나무가 고생을 안 하죠. 이 프로세스를 보고 코베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죠. 버드나무한테. 그렇죠? 이거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이 방법 그대로 지금도 살리실산을 만들어서 약으로 만들고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유용한 자원으로 바꾼 사례예요. 근데 이 기술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많이 살렸지. 살렸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이거 이용해봤자 10만 톤밖에 안 써. 저희는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 우리나라만 3억 톤인데 이거 가지고 10만 톤 해봤자 그렇죠.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아주 소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다른 하나가 이겁니다. 이름이 볼카놀이에요. 볼카놀. 볼카놀이 뭐냐면 화산 알코올이에요. 볼케노 알코올을 합해서 볼카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된 게 아니고요. 아이슬란드에서 됐어요. 아이슬란드를 보고 화산의 나라라고 해요. 화산이 그렇게 많아요. 땅이 디립다 덥대요.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뭐 받고 하면 지열 발전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가고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냥 푹 박아갖고 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화력 발전소도 필요 없고요. 원자력 발전 다 필요 없어요. 100% 지열로 자기네 나라의 전력을 다 공급을 합니다. 화산이 좀 위험해도 유용하죠. 그렇죠? 일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공짜예요. 그 다음에 화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막 꾹꾹꾹 나오는 거예요.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요. 그 수소하고 화산에서 나오는 그 수소하고 요거 수소인데 이산화탄소하고 해서 뭘 만드냐면 메탄올을 만듭니다. 메탄올 물이 먹으면 바로 실명하고 바로 죽어요. 근데 불 때면 잘 타요. 그래서 그 연료 대신에 내연기관을 돌려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만 허용이 돼 있어요. 다른 나라 독일에 이 차 몰고 가면 난리가 나요.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돼요. 아이슬란드만 돼. 우리나라도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성공적인 사례, 전환해서 만든 사례다. 다음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좀 다른 내용인데 이산화탄소하고 에폭사이드를 집어넣어서 고분자를 만든 겁니다. 이거 뭐냐면 몇 년 전에 그 SK 이노베이션 어머님들은 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의 광고가 굉장히 좀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뚫어봤는데 안 나와서 반대를 뚫어봤다. 또 이산화탄소 왜 자원화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그 탁자 만들어지고. 그 SKA 이노베이션에서 7개인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띄웠어요. 주가 엄청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거의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지고 이런 고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고분자를 만들어서 탁자 만들고 접착제 만들고 뭐 이런 것들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분자를 만들었는데 이 TG라고 하는데 저희는 손을 꾹 누르면 손의 온도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 TG가 이거보다 낮으면 눌려요. 그래서 손에 자국이 납니다. 그러면 탁자에 손바닥 자국 재밌긴 한데 이게 안 팔려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쓰이지는 못했죠. 접착제 정도로만 사용됐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분해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폴리머 중에서 이게 뭐 이걸 비닐 만들어 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놓으면 한 6개월 있으면 없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거다. 이산화탄소를 만든 자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이거 가지고 우리 삶에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학자들이 집대성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10,000톤 이상 쓸 수 있는 자원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 했더니 자기 머리를 많이 돌려봤자 21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는 이런 것들을 포름산, 개미산이라는 걸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요즘에 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20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자라나서 이 20개 중에서 하나씩을 하면 조금씩 더해서 3억 톤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했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딱 마지막 한마디만. 근데 저희 이제 기술 개발에서 많이 줄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국민계몽이에요. 맞습니다. 집에서 그 반바지 입고 막 뛰어다니지 않기, 옷을 좀 더 많이 입고 난방하지 않기, 그 다음에 공부 안 할 때는 불 끄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는 하고 불은 끄고 뭐 그러면 안 되고요. 공부할 때는 불 켜고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조금만 쓰기, 그렇죠? 필요 없는 거 잘 안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계몽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